그날 밤을 기억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어떤 사람은 냄새로 기억한다. 어떤 사람은 소리로. 나는 빛으로 기억한다. 아버지 서재 창문으로 새어나오던 노란 불빛.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나도 꺼졌다. 나는 10살이었다. 아버지 윤재혁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대표였다. 정확히는 윤앤파트너스 강남 한복판 32층짜리 빌딩에 통째로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펍조계에서 하나의 브랜드였다.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를 필요로 했고, 누군가는 그의 뒤에 줄을 서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렸다. 나는 그 이름의 아들이었다. 윤세준. 그게 내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나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바빴다. 언제나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밤에 돌아오면 나는 이미 잠든 뒤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만큼은 아버지가 직접 계란 프라이를 해줬으니까. 서툴고 늘 한쪽이 탔지만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그 토요일 아침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건이 있던 날은 11월이었다. 늦가을 냄새가 나는 바람이 차갑던 밤. 나는 아버지 서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아버지 목소리 그리고 모르는 남자 목소리들. 언성이 높았다.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다. 나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걱정됐으니까. 그때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한기준이었다. 아버지의 비서. 항상 검은 양복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던 남자. 나는 그를 무서워했다. 웃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나를 보고 딱 한 번 웃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도련님 잠깐 나와야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용함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복도를 걸어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을 지났다.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타세요. 아버지는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 문을 열었다. 나는 탔다. 왜 탔는지 모르겠다. 무서워서였는지 아니면 어른이 시키면 따라야 한다고 배워서였는지. 10살짜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차가 출발했다. 서재 불빛이 사이드미러 속에서 멀어졌다. 한참을 달렸다. 서울 외곽 가로등도 드문 도로를 지나 작은 건물 앞에 차가 섰다. 어딘지 몰랐다. 지금도 정확히는 모른다. 한기준이 차에서 내리더니 내 쪽 문을 열었다. 나는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는 한참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이 기억난다. 차갑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오히려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눈빛이었다. 아주 잔인한 걸 아주 차분하게 알려주려는. 도련님. 그는 쪼그려 앉았다.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금부터 윤세준은 없는 애예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호적도 이름도 기억도 전부 없어질 거예요. 아버지도 그 집도 지금까지 살던 삶도 다 없던 일이 됩니다.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건물 쪽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따라오세요. 나는 그날 이후로 윤세준이 아니었다. 새 이름을 받았다. 새 서류를 받았다. 새 얼굴을 받았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몇 달 뒤 작은 수술을 받았다. 눈꺼풀, 코끝 아주 조금씩. 자라면서 흔적도 없어질 거라고 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나는 오랫동안 몰랐다. 나를 버린 건지 나를 지킨 건지.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다. 내가 그날 서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 그 싸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지금은 시작이다. 10살의 나는 그날 밤 삭제됐다. 그리고 삭제된 아이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른 무언가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창이 없는 방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벽은 회색이었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었다. 깜빡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빛. 그 빛 아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아침도 없고 밤도 없는 곳. 배가 고프면 누군가 밥을 가져왔고 졸리면 잠을 잤다.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 알았다.
그곳이 건물 지하였다는 걸. 기록보관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다. 서류들이 가득한 철제 선반들 사이에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었다. 원래 경비원이 쓰던 공간이라고 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내 세계의 전부였다. 나는 거기서 40일을 살았다. 처음 며칠은 울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한기준이 들을까봐. 아니면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아서. 10살짜리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교훈 중 하나다.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 아버지를 기다렸다.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위험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를 숨겨둔 거라고. 토요일이 되면 올 거라고. 계란 프라이를 해주러. 토요일이 지났다. 또 토요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한기준이 직접 밥을 가져다 줬다. 매일. 말은 거의 없었다. 밥을 넣고 빈 그릇을 가져가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어느 날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아버지 언제 와요? 그는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한참 있었다. 도련님. 세준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름 아니라고. 짧은 침묵. 곧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곧은 열흘 뒤에 왔다. 그날은 달랐다. 한기준 혼자가 아니었다. 모르는 여자가 함께였다. 40대쯤 돼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 표정이 없었다. 한기준과 비슷한 종류의 무표정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것 같은. 그들은 내 앞에 앉았다. 여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열지 않았다.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윤재혁 대표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다. 사고요? 교통사고. 지난주에. 지난주요? 나는 지하에 있었다. 창이 없는 방에. 아버지가 죽던 날도, 아버지를 땅에 묻던 날도 나는 형광등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다. 무릎이 이상했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나는 앉아 있었으니까 무릎이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됐다. 그냥 온몸이 이상했다. 배 안에 있는 뭔가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장례는요? 끝났어. 나는요? 나는 왜? 내가 있으면 안 됐으니까. 여자가 잘라 말했다. 차갑지 않게. 그냥 사실처럼. 무슨 뜻이에요? 한기준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이 남긴 짓이야. 내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살아남을 수 없어. 대표님이 치신 적들이 남은 걸 가만히 두지 않아. 남은 거요? 너. 나는 그날 서류 봉투 안의 것들을 봤다. 출생신고서. 원본이 아니었다. 수정된 것. 아버지 이름칸이 공란이었다. 어머니 이름칸도 공란이었다. 이름은 낯선 두 글자였다. 내 이름이 아닌 누군가 만들어준 이름. 호적 등본. 주소는 처음 보는 곳. 그리고 사진 한 장. 아버지 사진이었다. 영정사진. 검은 테두리.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봤다.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커다란 것들은 그렇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 울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직접 시킨 거예요? 한기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그건.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뭔가 흔들리는 걸 봤다. 아주 잠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았다. 사진을 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 얼굴을 외웠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릴 것 같아서 더 들여다봤다. 눈 모양, 코 모양, 입 담은 표정. 토요일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탄 쪽이 내 접시에 오도록 아버지가 몰래 뒤집던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윤세주는 지하에 묻혔다. 이름도 기록도 존재도 전부. 창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 아버지 곁에. 그리고 다른 아이가 지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했다. 40일째 되던 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노크가 아니었다. 주먹으로 2번 짧게. 신호 같은 것. 나는 자다가 깼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언제나처럼. 시계가 없어서 몇 시인지 몰랐지만 조용함의 질감이 달랐다. 아주 늦은 밤의 조용함이었다. 문이 열렸다. 한기준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언제나 반듯하던 양복이 구겨져 있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리고 눈빛 평소에 그 텅 빈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걸 이미 알면서도 가기로 한 사람이 일어나. 나가야 해. 목소리가 낮았다.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금요? 지금. 나는 따라갔다. 왜 따라갔는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정확히는 모른다. 무서웠다. 그런데 안 따라가는 것도 무서웠다. 한기준이 없는 이 지하에 혼자 남는 것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폭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우리는 소리를 죽이고 걸었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잡는 방식이 이상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은. 계단을 올라갔다. 2번, 3번. 문을 지났다. 차가운 바람이 왔다. 밖이었다.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없었다. 구름이 가득한 11월의 하늘.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넓어서 잠깐 멈춰섰다. 40일 만에 보는 하늘이었다. 이렇게 넓은 것이었나, 하늘이. 움직여. 한기준이 말했다. 차를 탔다.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렸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다. 빠르게 빠르게. 어디 가요? 대답이 없었다. 왜 지금이에요? 대답이 없었다. 아저씨.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사람들이 온다. 내가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손이 차가워졌다. 누가요? 태표님이 싸우던 쪽. 유산을 가져가려는 쪽. 너까지 없애야 완전해지는 쪽. 나는 말문이 막혔다. 10살이 이해하기에 너무 큰 말들이었다. 유산, 없애다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는 알았다. 알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응. 어디로요? 안전한 곳. 그게 어딘데요? 한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차는 계속 달렸다. 2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이었다. 서울에서 한참 벗어난 이름도 낯선 곳. 낮은 지붕의 집들이 자는 거리를 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어느 골목 앞에서 섰다. 집이 하나 있었다. 불이 꺼진 낡은 집. 내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기준이 불을 켰다. 작은 거실이 나왔다. 소파, 탁자, 부엌.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청소는 돼 있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 나를 앉혔다. 그리고 앞에 쪼그려 앉았다. 서류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냈던 그 여자가 했던 것처럼. 눈높이를 맞추는 방식이 비슷했다. 그런데 달랐다. 그 여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눈빛이었다. 한기준은 뭔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다. 들어. 그가 말했다. 앞으로 나는 내 적이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너를 버린 거야. 알겠어? 태표님 아들이라고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내다 버린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 누가 물어보면, 누가 캐내려고 하면 한기준은 나쁜 놈이라고. 나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왜요?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나를 좋게 생각하면 내가 위험해. 내 주변을 맴돌게 되니까. 내 주변은 지금 위험한 곳이야. 당분간은 아마 오랫동안. 그러면 아저씨는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나는 10살이었지만 그 눈빛이 괜찮다는 눈빛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어른들은 자주 그런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눈을 한다. 아버지도 그랬었다. 살고 싶으면. 한기준이 말했다. 천천히 또렷하게. 날 끝까지 미워해.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혼자 잠들었다. 한기준은 내가 잠들기 전까지 거실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의 실루엣을 봤다. 탁자 앞에 앉아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것 같은. 아침에 일어나니 그는 없었다. 탁자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다. 안에는 돈이 있었다. 많지 않았다. 그리고 쪽지 하나. 손글씨였다. 이 근처에 최씨 아주머니 집 있다. 거기 가면 당분간 있을 수 있어. 내 이름은 이민호. 기억해. 그게 전부였다. 서명도 없었다. 나는 그 쪽지를 오래 봤다. 그의 글씨를 외웠다. 나중에 미워하게 됐을 때 그래도 그 글씨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접어서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다. 미워하라고 했다. 그래서 미워했다. 미워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들었다. 괴물이 된 사람이 진짜 괴물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훨씬 나중에 알았다.
이민호. 처음 그 이름으로 불렸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씨 아주머니 최수님. 50대 초반의 작고 단단한 여자였다. 한기준과 어떤 관계인지는 몰랐다. 묻지도 않았다. 그냥 문을 열어줬고 밥을 줬고 방 하나를 내줬다. 첫날 저녁 팝상 앞에서 그녀가 나를 불렀다. 민호야. 나는 멍하니 국만 봤다. 민호야. 두 번째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보였다. 먹으라는 뜻이었다. 나는 먹었다. 그날부터 나는 이민호였다. 최씨 아주머니 집에서 석 달을 살았다. 그녀는 많이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냐, 부모는 있냐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다. 한기준에게 뭔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그냥 묻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어느 쪽이든 나는 고마웠다. 대신 시켰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러 갔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로펌 대표의 아들은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릇을 깼다. 두 번 깼다. 세 번째에 깨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줬다. 이렇게 잡는 거야.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이었다. 그냥 손이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봄이 되기 전에 아주머니가 말했다. 더 있어줄 수가 없어.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한기준에게 들은 말이 있었으니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봉투를 받았다. 이번에도 돈이 조금 들어있었다. 그리고 주소 하나. 나는 버스를 탔다. 그렇게 시작됐다. 한 곳에 석 달, 길어야 넉 달. 옮겨 다니는 상. 경기도의 낡은 고아원, 인천의 반지하방, 수원의 쪽방촌. 나를 거쳐간 공간들은 전부 낮고 좁고 어두웠다.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나를 오래 보지 않는 곳들이었다. 그게 안전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다. 12살부터 일을 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비빔밥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편의점에서 재고를 정리했다. 새벽에 신문을 돌렸다. 나이를 속여야 할 때는 속였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무표정하게 굴었다. 한 번은 공장이었다.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하는 곳.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10시간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손가락이 굳었다. 밥은 점심 한 끼였다. 거기서 만난 아저씨가 물었다. 학교는? 다녀요. 거짓말이었다. 한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주소가 없으면 입학이 안 됐고 주소가 생기면 금방 또 옮겨야 했다. 몇 학년? 중학교요. 이름이 뭐야? 이민호요. 말하면서 이상하게 입이 자연스러웠다. 처음으로 내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 이름이. 그게 무섭기도 했다. 윤세준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했다.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반복했다. 아버지 얼굴. 서재의 노란 불빛. 토요일 아침에 탄 계란 프라이. 어머니 사진 집에 걸려있던 웃고 있는 사진. 폭도의 감촉. 계단수. 현관 비밀번호 4자리. 기억은 근육 같다는 걸 그때 알았다.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그래서 매일 밤 꺼내서 썼다. 그리고 또 하나. 한기준의 얼굴. 그를 미워했다. 시킨 대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인간이라고, 나를 도구처럼 썼다가 버린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다. 차 안에서 내 손목을 잡던 방식. 탁자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실루엣. 손글씨로 쓴 쪽지. 미워하면서 기억했다. 기억하면서 미워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13살에 알았다. 14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했다. 검정고시 책을 샀다. 낡은 문제집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좁은 방 형광등 아래 앉아서 풀었다. 수학, 국어, 영어.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았다. 학교를 건너뛴 자리들이 구멍처럼 있었다. 괜찮았다. 구멍은 채우면 됐다. 채우는 방법을 알았다. 반복. 그리고 기억. 나는 그것만큼은 잘했다. 시험에서 떨어진 과목은 없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그 종이를 봤다. 이민호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박수를 쳐줄 사람이 없었다. 자축할 것도 없었다. 그냥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할 때 울었다. 잘했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기억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나는 기억하는 법은 일찍 배웠다. 받아들이는 법은 훨씬 오래 걸렸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당연했다. 찾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윤세주는 지하에 묻혔고 이민호는 아무 흔적도 없는 아이였다. 기록도 가족도 연고도 없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어느 순간부터 두렵지 않았다는 거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해치러 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투명한 사람은 관역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생존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민호로 사는 법을 익혔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았다. 단 하루도. 나는 윤세준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을 다시 꺼낼 날이 올 거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믿었다. 10살짜리 아이가 지하에 묻힌 채로 살아남은 이유가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끝날 리 없다고.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12해가 지났다. 이민호는 22살이 됐다. 키가 컸다. 얼굴이 달라졌다. 어깨가 생겼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보였다. 눈매, 입술선, 무언가를 생각할 때 미간이 좁혀지는 방식. 그게 반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성. 강북 중구에 있는 중견 로펌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름보다 실력으로 굴러가는 곳. 나는 거기서 기록 관리 업무를 했다. 정확한 직함은 문서관리팀 계약직이었다.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도 아닌 서류를 정리하고 기록을 포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일. 법의 세계로 돌아온 방식치고는 초라했다. 하지만 의도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 법대를 목표로 한 건 맞다. 검정고시 이후로 독학으로 공부했고 20살에 대학에 들어갔다. 법학과. 장학금으로 다녔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남들보다 늦었지만 남들보다 이유가 명확했다. 아버지가 있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 세계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졸업하고 로펌에 지원했을 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었다. 문서관리팀 공고를 봤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본다. 그걸 알았다. 일은 단순했다. 사건 파일을 분류하고 판결문을 아카이빙하고 오래된 기록을 디지털화했다. 하루 종일 서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지루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증언은 흔들리고 기억은 왜곡된다. 하지만 날짜가 찍힌 서류는, 서명이 된 문서는 한번 존재했다가 사라진 파일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완전히는. 나는 그걸 믿었다. 10살 때부터. 발견한 건 3월이었다. 창고 정리를 하다가였다. 태성 로펌이 10년 전 인수한 작은 사무소의 구기록들이 팍스째 쌓여 있었다. 누구도 디지털화하지 않은 것들.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걸 혼자 정리하겠다고 자원했다. 팍스를 하나씩 열었다. 오래된 민사기록, 부동산 분쟁 서류, 시효가 지난 사건 파일들. 대부분은 특이할 게 없었다. 분류하고 스캔하고 라벨을 붙였다. 6번째 박스였다. 서류 뭉치 사이에 끼어 있었다. 다른 것들보다 얇았다. 클립이 녹슬어 있었다. 겉에 아무 표시가 없었다. 그게 이상했다. 모든 파일에는 사건 번호가 있어야 했다. 꺼내서 첫 장을 봤다. 사망 보고서였다. 날짜는 12년 전 11월이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계속 읽었다. 손이 떨렸지만 읽었다. 사고 경위, 차량 충돌,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이 있었다. 윤재혁. 숨을 멈췄다. 아버지 이름이었다. 틀림없었다.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부 맞았다. 내가 12해 동안 매일 밤 기억 속에서 꺼내놓던 아버지의 정보들.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사고 분석 보고서였다. 공식 문서였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읽을수록 이상했다. 사고 시각이 달랐다. 내가 최 씨 아주머니에게 들은 것과 사고 장소도 달랐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란, 거기에 이름 3개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손으로 작게 쓴 메모가 있었다. 진술 번복 유도 완료. 손이 굳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수사 기록이었다. 그런데 중간이 잘려 있었다. 정확히는 잘린 게 아니었다. 페이지 번호가 띄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5, 6, 7, 8페이지가 없었다. 사라진 페이지들. 그 뒤에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 다른 것들과 종이 질감이 달랐다.
나중에 끼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쓴 메모였다. 짧았다. 단 2줄. 기록 이관 완료. 원본 폐기 요청 미행. 그리고 이름 하나. 나는 그 이름을 3번 읽었다.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입속으로. 한 번은 가슴속으로. 아는 이름이었다. 몰라야 할 이름인데 알고 있는. 12년 전 이후로 법조계 뉴스에서 몇 번 스친 이름. 지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사람. 그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리던 그 밤 모르는 남자 목소리들 중 하나가 이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근거가 없었다. 그냥 뼛속에서 오는 감각이었다. 창고에 혼자 있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었다. 12년 전 지하 기록보관실의 형광등과 같은 소리였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살짜리 아이였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나는 달랐다.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지 않았다. 스캔을 했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박스 안에 아무 표시도 없이 돌려놨다. 아무도 손 뗀 흔적이 없게.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처음 배우는 것이 있다. 무엇을 찾았는지보다 찾았다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나는 조용히 창고 불을 껐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10살의 나에게 처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다렸던 것이 왔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믿었던 것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조각들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 퍼즐처럼 쌓였다. 하나를 찾으면 다음 하나의 자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나는 퇴근 후 좁은 원룸에서 낮에 스캔한 서류들을 들여다봤다. 지워진 페이지들, 번복된 진술들, 원본 폐기를 지시한 이름 그것들을 벽에 붙이고 선을 이었다. 12년 전에 아버지가 싸우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앤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 강무진. 아버지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함께 로펌을 세웠고 20년을 같이 키웠다. 아버지가 이름이라면 강무진은 돈이었다. 수임을 따오고 관계를 관리하고 뒤를 채우는 사람. 세간에는 둘이 완벽한 파트너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를 몇 번 봤다. 명절에 집에 왔던 사람. 나한테 용돈을 줬던 사람. 악수가 부드럽고 웃음이 넓고 말이 많은 사람. 그가 아버지를 죽였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찾은 서류들을 이으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기록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기 몇 달 전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강무진이 로펌 명의로 조성한 비자금. 기업 소송을 수임하면서 상대방 측의 정보를 흘리고 대가를 받은 기록. 판사와의 유착급 판사가 바로 사망 보고서 뒷장에 이름이 적혀있던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알았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강무진도 알았다.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 11월 밤 서재에서 들리던 목소리들. 나는 이제 그게 무슨 대화였는지 알 것 같았다. 마지막 협상이었을 것이다. 덮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그 반대. 아버지는 덮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들인 나는 알았다. 그러면 한기준은? 나는 거기서 오래 멈췄다. 한기준은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 말은 아버지가 진행하던 내부 감사에 깊이 개입돼 있었다는 뜻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함께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먼저 알았을 사람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를 데리고 나왔다. 공식 기록에는 달랐다. 내가 추가로 찾아낸 자료들 태성 로펌이 인수한 사무소가 과거에 관여했던 사건 기록 중에 한기준의 이름이 있었다. 윤재혁 대표 사망 이후 제기된 배임 혐의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은 강무진이었다. 혐의 내용을 읽었다. 로펌 내부 기밀 유출, 증거자료 무단 반출, 고객 정보 유용. 하나하나가 전부 10년 이상의 무게를 가진 것들이었다. 한기준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 이름 석자는 법조계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졌다. 증거자료 무단 반출. 나는 그 항목에서 멈췄다. 반출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모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강무진의 비자금, 유착 판사와의 거래, 수임 비리의 증거들. 그것들을 한기준이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은 뒤 강무진이 전부 없애버리기 전에. 그리고 강무진은 그걸 역이용했다. 한기준이 빼돌렸다고 고소했다. 기밀 유출이라고. 배임이라고. 실제로는 반대였다. 한기준은 증거를 지키려 했던 것이고 강무진은 그 증거를 묻으려 했던 것인데 법정에서는 강무진의 버전이 이겼다.
돈이 많고 판사와 친한 쪽이 이기는 곳이 법정이기도 하니까 살고 싶으면 날 끝까지 미워해. 그 말이 다시 들렸다. 나는 벽에 붙인 서류들을 봤다. 선들이 전부 강무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기준은 그 선들 바깥에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선들을 끊으려다가 혼자 잘려나간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무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윤재혁의 아들은 언젠가 진실을 찾으러 올 테니까. 그러니 이민호로 흔적 없이 아무도 연결 짓지 못하게 살아야 했다. 그리고 한기준은 그걸 위해 나쁜 놈이 됐다. 나를 버린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다. 내가 그를 찾아다니지 않게. 그의 주변을 맴돌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이었던 사람.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룸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보였다. 불빛들이 많았다. 이 도시 어딘가에 강무진이 있었다. 잘 자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지운 것처럼 나도 지운 줄 알면서.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 한기준도 있을 것이다. 12년 전 이후로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법조계를 떠났을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워하라고 했다. 나는 미워했다. 10살부터 22까지. 그런데 지금 이 서류들을 앞에 두고 내가 느끼는 건 미움이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 나는 살아있고 그는 지워졌다는 것. 아버지가 지워진 것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자리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나는 벽의 서류들을 다시 봤다. 조각들이 있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들도 있었다. 강무진이 어떻게 판사를 움직였는지,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버지가 모은 원본 증거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기준이 반출했다는 그 자료들. 그것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창을 열었다. 이름 2글자를 입력했다. 한기준. 결과가 나왔다. 12년 된 기사들이 먼저였다. 배임 집행유예 법조계 퇴출. 강무진이 만든 버전의 이야기들. 그 아래 최근 기록이 하나 있었다. 조용한 곳에 있었다.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나는 그 주소를 봤다. 오래 봤다. 주소는 경기도 외곽이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반. 내리면 작은 읍내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20분. 지도 앱에서 찾으면 이름 없는 건물로 표시되는 곳. 나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서울이 멀어지고 건물들이 낮아지고 하늘이 넓어졌다. 12년 전에도 이런 길을 달렸다. 방향이 반대였을 뿐. 그때는 끌려가는 길이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었다. 건물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것이었다. 1층은 뭔가를 수리하는 공간 같았다. 기계 소리가 났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안을 들여다봤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10살의 나는 그를 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알아봤다. 어깨 너비, 목의 각도, 뭔가를 할 때 숨을 참는 방식.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맞았다. 한기준 씨. 기계 소리가 멈췄다. 그가 천천히 돌아봤다. 12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그런데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 텅 빈 것 같으면서 전부 담고 있는 눈빛. 그는 나를 봤다. 한참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층이 있었다. 올라가니 작은 공간이 나왔다. 책상, 선반, 낡은 노트북. 선반에는 박스들이 가득했다. 라벨이 없었다. 창문 하나가 있었다. 오후에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한기준은 의자 2개를 꺼냈다. 하나를 나에게 줬다. 앉았다. 나도 앉았다. 찾아올 줄 알았어.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도 그대로였다. 언제부터요? 내가 태성 로펌 들어갔다는 거 알았을 때.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알고 있었어요? 지켜봤어. 멀리서. 말이 없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먼지가 일었다. 미워했지. 그가 말했다. 물음이 아니었다. 네, 잘했어. 이제는 아니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다. 그가 선반에서 박스 하나를 내렸다.
무거웠다.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그는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파일들이 나왔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 하나. 그리고 작은 외장하드. 1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응. 왜 쓰지 않았어요? 이걸로 강무진을 혼자 쓰면 묻혀. 그가 잘라 말했다. 나는 이미 전과자야. 배인범. 강무진이 만들어준 타이틀. 내가 이걸 들고 나가면 앙심을 품은 전직 비서가 조작한 자료로 끝나. 언론도 검찰도 전부. 강무진은 지금 법조계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아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나를 봤다. 윤재혁의 아들이 들고 나와야 해. 지워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야. USB를 받았다.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가 열렸다. 파일들이 가득했다. 나는 하나씩 열었다. 아버지의 내부 감사 자료였다. 강무진의 비자금 흐름, 수임 비리 정황, 유착 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12년 전 아버지가 모은 것들을 한기준이 반출해서 보존한 것들. 그리고 영상 파일이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날짜만 있었다. 12년 전 11월 그날 밤의 날짜. 나는 재생했다. 화질이 나빴다. 오래된 CCTV 영상이었다. 장소는 주차장이었다. 지하주차장. 시각이 새벽 2시였다. 화면 한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세워졌다. 사람이 내렸다. 아버지였다. 12해 만에 움직이는 아버지를 봤다. 화면이 흐렸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보였다. 항상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는 걸음. 어렸을 때 내가 흉내 내던. 아버지가 차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그때 다른 차가 들어왔다. 빠르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는 화면을 봤다. 끝까지 봤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오래 화면을 봤다. 까만 화면을. 재생이 끝나고 남은 정지 화면을. 사고가 아니었다. 차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향해 들어왔다. 감속하지 않았다. 핸들이 틀어졌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충돌 이후 차는 멈추지 않고 나갔다. 도주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돼 있었다. 11월이었다. 빙판이 생기는 계절이 아니었다. 살인이에요.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평평했다. 울지 않았다. 울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다. 한기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응. 그러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10살짜리한테 말 못한다 해도 그 이후에. 알면. 그가 멈췄다. 알면 찾아다닐 테니까. 움직일 테니까. 강무진이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나타나는 것. 그러면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가만히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나는 외장하드를 손에 쥐었다. 작고 가벼웠다. 이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 12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것들이.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한기준이 자신의 이름을 버린 것들이. 삶의 이유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실 때문에. 나는 12년 전 지하에서 이름을 잃었을 때부터 막연하게 이 순간을 향해 살아왔던 것 같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믿었던 것, 이름을 되찾을 날이 온다는 것. 이제 근거가 생겼다. 도와줄 거예요? 한기준을 봤다. 그는 나를 봤다. 오래. 처음으로 그에게서 뭔가 무너지는 걸 봤다. 12년 동안 지켜온 무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려고 기다렸어.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틈이 생긴다. 틈이 생기면 강무진 같은 사람이 먼저 본다. 나는 그걸 알았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배우는 것 중 하나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는 반박하기 어렵다.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무기다. 한기준과 나는 매주 만났다. 그의 창고 2층에서. 오후에 빛이 비스듬하게 드는 그 공간에서. 그는 12년 동안 혼자 정리해둔 것들을 꺼냈다. 나는 내가 태성 로펌 창고에서 찾은 것들을 가져갔다. 2개의 조각이 맞닿기 시작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했다. 그래도 충분했다. 어떤 관계는 말보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것으로 더 많이 쌓인다는 걸 나는 그 석 달 동안 알았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다. 강무진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 법조계에서 줄을 타지 않는 사람.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세계가 그랬듯 그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전부 연결돼 있었다. 한기준이 이름 하나를 줬다. 박소연. 공익 전문 변호사야. 강무진이 건드려 보려다가 포기한 사람. 왜 포기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섭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박소연을 만났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상패도 없고 수료증도 없는 벽. 책만 가득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 보여줘요.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봤다. 영상, 파일, 보고서, 메모. 나는 옆에 앉아서 필요할 때만 설명했다. 그녀가 어떤 파일에서 멈추는지 봤다. 어디서 눈이 좁아지는지 봤다. 주차장 영상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다. 이거 원본이에요? 네. 메타데이터 확인했어요? 했어요. 편집 흔적 없어요. 그녀가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다. 나를 봤다. 이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요? 윤세준이 살아있다는 것. 나는 잠깐 멈췄다. 제가 그 증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증명해야 해. 지워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DNA 출생 기록 원본, 신원 확인 절차, 강무진 측에서 신원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진술 전체가 흔들려요. 원본 기록은요? 그녀가 잠깐 생각했다. 찾아야죠. 출생 기록은 있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한기준이 그것도 알고 있었다. 원본 호적 등재 기록은 당시 담당 구청 아카이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있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들은 시스템 상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했다. 지우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실수를 한다.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은 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필름을 찾는데 2주가 걸렸다. 박소연이 공문을 넣었다. 절차대로. 강무진 측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였다. 필름 안에 있었다. 윤세준.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생년월일. 지워지지 않고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서랍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출력물을 받아들고 한참 봤다. 내 이름이었다. 처음 가진 이름. 10살 이후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불리지 않은 이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뭔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은 6월이었다. 박소연이 서류를 들고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법원 청사 앞 계단이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햇빛이 뜨거웠다. 한기준이 옆에 있었다. 처음으로 그와 나란히 서 있었다. 12년 전에는 항상 그가 앞서거나 내가 끌려갔다. 지금은 같은 높이였다. 떨려요? 그가 물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할 건 것 같았다. 아니요. 거짓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상하게. 이런 자리에서. 조금요. 그는 앞을 봤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아버지도 이 계단 올라갔어. 처음 개업할 때. 나도 있었어. 나는 그를 봤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날. 긴장했어. 표 안 났지만. 계단 다 오르고 나서 한번 돌아봤거든. 별거 없는 거리인데 한참 봤어. 왜요? 모르겠어. 그냥 기억하려는 것 같았어. 강무진 측은 빠르게 움직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언론에 흘렸다. 전직 로펌 비서의 사주를 받은 신원불명의 청년이 명예훼손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이민호라는 이름이 기사에 났다. 전가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나는 그 기사를 봤다. 이민호. 그 이름으로 12년을 살았다. 낡은 방에서, 공장에서, 형광등 아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사에 나는 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끝난다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박소연이 기자회견을 잡았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들이 있었다. 조명이 밝았다. 나는 준비해온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저는 윤세준입니다. 윤재혁 대표의 아들입니다. 12년 전 이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기록을 되돌리러 왔습니다. 법정은 길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강무진 측은 모든 걸 흔들었다. 증거의 신빙성, 신원의 진위, 한기준의 전과. 예상된 것들이었다.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차장 영상이 재생될 때 법정이 조용해졌다. 강무진은 앞을 봤다.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봤다. 명절에 용돈을 쥐어주던 손. 악수가 부드럽던 손. 그 손이 지금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뒀다.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거리를 돌아보던 사람. 기억하려는 것처럼. 나도 기억할 것이다. 이 법정을, 이날을, 지워진 이름이 다시 불리는 이 순간을. 판결은 가을에 났다. 강무진, 유죄. 짧은 두 글자였다. 12년의 무게를 담기엔 너무 짧은. 그러나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당한 사람이다. 나는 당하고 살아남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 세 가지가 전부 나였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기준이 옆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 끝에서 한번 돌아봤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별거 없는 광경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가을 햇빛이 건물에 닿아 있었다. 기억했다. 끝까지 남을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10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윤세준.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다.